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담당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설명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이렇게 어색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반가운 마음으로 자, 우리 정치에 관련해서 우리 설명회 자료를 보시면 5페이지.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죠? 자, 보시면 자, 먼저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그 1번 출제 영역 분석에서 이제 7가지의 어떤 범주를 좀 나눠놨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2014년 서다평 이후 시험이 서다평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그 출제 패턴으로 전환된 이후에 나온 기출 문제를 각 영역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쭉 보시면 가장 많은 파트를 어떻게 보면 출제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예요? 두 번째, 정치 과정 쪽이죠. 정치 과정.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자, 그다음에 뭐 정당, 이익 집단 그런 정치 과정의 참여자. 자, 그런 쪽이 가장 많은 어떤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영역이라고 본다면 뭐 국제 정치, 그다음에 뭐 정치 사상, 그다음에 민주주의, 정부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 영역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밑줄 쳐 있는 것들은 금년 기출이에요. 가장 따끈따끈한 이번 연도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이번 연도에 나왔던 거랑 잠깐 한 번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면 폴리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정치 사상 쪽에 폴리티와 공화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폴리티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정치학자로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정치 사상이에요. 자, 그쪽에서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뭐 공화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먼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이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되는 영역일 수가 있는데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목 학문에서 임용 시험으로 이제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시험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규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시험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습의 범위를 어떻게 보면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것 같아요? 기출입니다. 기출. 그렇죠? 그래서 기출의 범위를 놓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연도에 나왔던 지금 그 밑줄 쳐 있는 폴리티와 공화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출에서도 분명히 다뤘던 과거 기출이 다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티 개념은 2008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제가 이제 공화정이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객관식 시험의 2차 논술형 문제에서 나왔던 어떤 영역이에요. 메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헌법을 기초한 메디슨의 그 정치 이론이 2차 기출에서 나왔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25년도에 다시금 여기가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정치 과정 쪽에서 밑줄 쳐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비례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건 거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였고요. 선거제도에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였기도 하고 비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즘에 어떤 선거 문제를 낼 때 우리 그 임용시험을 주관하는 쪽에서 많이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내는 중요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소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아마 시험을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에 보시면 이제 국제정치 쪽에서 왈츠의 신현실주의가 민주평화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민주평화론도 그 전에 그 살짝만 눈을 그 앞줄만 보시더라도 그 2018년도에 민주평화론 나왔죠. 그다음에 그 옆에 집단안보와 신현실주의 해가지고 20년에 또 나왔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기출에서 반복된 영역이 계속해서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집중반 교재를 집필하거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집중반 수업 및 임용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기출이었고 그 기출의 범위 내에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하실 때도 그 영역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지엽적이고 해당하는 부분까지 쭉 범위를 넓히실 필요가 전혀 없이 기출을 중심으로 내 범위를 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잘 써야 하는 그죠? 그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실 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출제 영역은 지금 뭐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세밀하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고 하는 부분은 예, 말씀을 드려봤자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정도를 이제 파악하시고, 자, 그다음에 큰 2번 정치학 출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자, 예, 동그라미 1번은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 어떤 출제가 집중되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2015년 당시에 출제가 된 것이 이제 국제정치 쪽에 이제 세력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오건스키라고 하는 학자의 세력전이 이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가 출제됐을 당시에 그 세력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론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개론서나 뭐 교과서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론서나 그런 것들에선 다루지 않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게 2015년에 나왔을 때 그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생소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되게 당황스럽게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문제인데,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도 쭉 한번 보시면 생소한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출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쭉 한번 재심문 분석을 쭉 해보시고 한다면, 그죠? 포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의 재심문을 쭉 면밀히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범위의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치학적 소양을 길러놓는다면 돌발적인 주제나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제시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자, 2017년에 나왔던 비정부 기구의 평가 기준에 관한 기입형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어떤 보호 책임 원칙과 관련된 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기입형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돌발 주제에 관련된 거예요. 돌발 주제. 그래서 혹시 이번 연도에 시험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연도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왈츠에서 국제정치의 분석의 단위에서 개인, 국가, 그다음에 국제체제에 관련해서 그 용어 하나 쓰는 거, 국제체제라고 하는 용어 쓰는 게 나왔죠.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아쉬움이 좀 많은 게 뭐냐면, 서울대 공저책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강론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뭐랄까 여기까지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범위를 웬만하면 줄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 강의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가지치기를 잘 해드리고 분량을 줄여드리는 것을 제가 최우선적인 어떤 강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도 여기까지 이걸 기입형으로 뭐 그런 어떤 의심,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에 나오긴 했는데, 배점상으로 본다면 몇 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점이에요, 1점. 1점.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에 거기에 관련한 용어 하나 쓰는 걸로 해서 1점, 배점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제, 제가 또 평소에 강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뭐랄까 돌발적인 용어랄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수험생 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서 나는 국제 체제를 나는 공부했어라고 쓸 수 있는 어떤 분은 제가 봤을 때 전국에 0.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불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돌발적인 주제, 기출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돌발적인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공부 방법이다. 특히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정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들에 관련한 기본적인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공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정치학도 마찬가지고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학도 해야죠. 교육론도 해야죠. 그쵸?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의 분량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 누구도 그런 돌발적인 주제나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틀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변별력을 좌우하겠어요? 일반적인 문제들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출에서 다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제들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에 관한 학습은 무엇을 기준으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공부 방법인데, 공부 방법에서는 자,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교과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자 이렇게 첫 번째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과 기본 내용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준비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예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자, 그래서 정치와 법 교과서를 준비를 하시면 정치의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법도 대비가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합격을 하신 다음에 가서 정책을 기한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정치와 법이나 일반 사회 과목을 수업을 하시고 그렇게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5종 교과서가 나와 있는데 그 5종 교과서를 다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아시겠죠? 어떤 거에도 상관없어요. 뭐 금성출판사도 있고 미래연도 있고 천재교육도 있고 하는데 그 출판사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한 권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교과서에서 서술이 되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파악하는 쪽으로 좀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다? 기출이다. 기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느꼈던 부분이지만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의 기출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답형 이후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 역대 기출 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역대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제가 이제 제 집중반 교재나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기출 문제의 어떤 강의의 과정 속에서는 역대 기출 문제를 다 수록해 가지고 이제 문제 풀이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학만 말씀드리면 그 저의 집중반의 어떤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문풀 과정을 이해를 하신다면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기출 문제를 별도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교육 과정 속에서 제가 다 다뤄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 것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개론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개론서라고 하는 것을 제일 밑에 보시면 추천도서 제가 딱 몇 권 적었어요. 2권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학의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다 커버할 수 있는 한 권의 개론서는 애석하게도 없어요.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일반사회 전공이신 분들에서 이제 정치학에 관련한 어떤 대학 수업에서 이제 어떤 책으로 하셨는지 좀 저는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애석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치학의 어떤 수험가에서 이쪽에서 가장 기본서로 보는 책이 자 제일 밑에 추천도서의 1번 서울대공제의 정치학의 이해란 책이에요. 이게 이제 구판이 있고 신판이 있는데 구판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절판이 됐겠죠.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신판에 해당하는 정치학의 이해 이 책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습의 요령을 자기가 한 가지만 좀 추천을 드린다면 서울대 공저의 이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 자체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문체 자체도 대단히 현학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특히 정치 사상 같은 경우에 보면 그쵸 막 이렇게 책 읽으시다가 그죠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농담 삼아서 정치학에 관련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들이 배양된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 공저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도 서울대 공저책이 어저께 읽었을 때의 느낌하고 오늘 읽을 때 좀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울대 공저의 이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이 1번 책은 절대로 통독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통독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 심판책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임용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기출문제 다뤘거나 뭐 해서 하는 영역은 절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강의를 통해서 여기까지를 만약에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에 있는 내용을 서울대 공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발췌독을 하실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색인, 어떤 용어,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또는 강의 시간에 다뤘던 어떤 그런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 책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책을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먼저 보실 것.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높여나가시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이라고 하는 책 보이시죠? 자, 이 책은 아까 그 정치학에 관련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정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 과정의 대표적인 선거의 어떤 제도, 그다음에 어떤 정당, 이익집단, 그다음에 정치 문화 등등의 자, 이 정치 과정에 관련한 가장 우리 중요한 영역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책이고, 문체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니까 특히 이 정치 과정 쪽에서 좀 더 이해를 높이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집중반 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신다고 하는 분들도 합격하신 분들에게 되게 많고요. 근데 제 책만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책을 기본으로 하시되, 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개론서를 병행을 하시면서 발췌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자,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학습의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신다면 자, 이제 마지막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항 배점이 보통 보면 4점짜리가 나오죠. 이렇게 4점으로 했는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작성 방법을 줘요. 자, 작성 방법을 주고 이렇게 뭐 박스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보통 한 3개 정도, 적으면 2개 정도를 어떤 발문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 쓰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밑줄침, 뭐 디귿에 관련된 의미를 뭐 서술하라, 이런 식의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죠? 문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서답형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해당하는 핵심 뭐예요? 용어.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술이에요, 서술. 그러면 이 용어라고 하는 것,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에 자,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해당 부분의 키워드. 절대로,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시험에서 어찌됐건 간에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가려내야 돼요. 그죠? 근데 시험의 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번호 고르는 객관식은 아니잖아요. 주관식의 형식이죠. 그런데 그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각자의 개인적인 수험생들의 어떤 정치 발전에 관한 개선 사항에 관한 해결 방안에 자신의 생각을 써라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의 전개도나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현재 운명적인 날이긴 한데,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이 암울한 현실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는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현실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서술형 형식에는 부합하지만 임용시험에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서술형의 형식은 뭐겠어요? 누구나 바라봤을 때도 아, 이것이 적절한 문장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에 관련한 예를 들어서 이론 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서술형도 자, 첫 번째 이렇게 용어 쓰는 거는 당연히 키워드를 제시하는 거고요. 서술형도 키워드에 어떻게 보면 배합? 그죠? 키워드의 배합, 서술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적절한 용어가 서술이 됐느냐 아니냐. 맞춤법 띄어쓰기도 중요하겠죠. 아름다운 부사나 형용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장력 테스트가 아니니까. 적절한 키워드가 서술이 되어 있느냐, 제시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문장 자체는 투박하지만 그 키워드가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서 문장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맞게끔 채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객관식 시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죠? 왜? 답안지에다가 공란에 있는데 줄 그어진 데다가 내가 한자 한자를 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라고 한다면 모르면 번호를 고르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시험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 서답형 시험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일 때도 저도 경험해봤고 서답형 시험일 때도 경험하고 있지만 객관식 시험일 때는요. 그렇죠? 써야 되는 부담은 없지만 문장 자체를 읽어가면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따져나가야 돼요. OX로 그죠? 그래서 자 중고등학교 때 아마 그 수능 시험이나 그런 데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조사가 이것이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문장 자체의 진위 여부를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일 때는 개론서도 읽은 양이 훨씬 더 많고요. 해당 이론에 관련해서도 읽으실 때도 꼼꼼하게 아 이것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근데 서답형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론이나 각 내용의 핵심적인 뭘 정리하시면 돼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다원주의 하게 되면 다원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론적인 어떤 그죠? 네, 특징적인 어떤 뭐 국가와 이제 사회의 엄격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아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서술형은 거기에 대한 뭐예요? 적절한 키워드들의 배합이고 나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핵심적인 용어랄까 그 개념들을 숙지하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초점을 맞추셔서 학습이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지 말고 요약하면 기출로 최대한 범위를 우리가 좁혀 나가고 그 대신 그 기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시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이제 인풋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수준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을 건지 또 다시 낸다면 어떤 부분까지 건들 수 있는 건지 또 그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이때는 이 이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이론 쪽에서 여기와 대꾸되는 그런 이론들도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범위를 그렇게 파생시켜 나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신다고 한다면 내년의 겨울에는 그죠?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다 끝났고요. 자, 혹시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몇 개만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예. 아니요 교재는 제가 그 이제 이번 시험을 좀 반영을 해서 그 지금까지 그 예전에 작년 이전의 교재에는 역대 기출 문제를 다 수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하고 이 파트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 집중반 교재에 수록하는 기출문제 양을 작년에 좀 대폭 줄였거든요. 근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대급으로 다 수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더 기출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집중반 책을 좀 구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그 이론들 좀 다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좀 있겠죠. 예, 근데 그 뭐 개정되는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또요. 자, 없으신가요? 자, 예. 그러면 예,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예, 성공과 그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